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올해 안으로 20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전망 자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 투톱의 인사도 확정되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가상자산 시장 관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나오셨고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또 한성대 사회과학부 조재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부터 짚어보죠. 지난주였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12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가 경신을 했고 이어서 바로 또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이제 급등락 네. 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최고가 경신을 하고 바로 떨어졌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달성했다.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위한 일정 매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높게 나오면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B컵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상승장에 대한 뭐 앞으로의 예상 배경들도 있는데 이런 하락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지지선이 하방 지지선이 11만 2천 달러 선에서 11만 5천 달러 선으로 좀 상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과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어서 어제만 해도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775개를 추가 매수했고 스트래티지도 43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도 중요한 나머지 하나는 지난 8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퇴직연금 401K에 네. 암호화폐 투자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부분들이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이 방향성 아래로 잡는 게 아니라 최고가를 찍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건강한 조정, 맞습니다. 예상되는 네네. 조정이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급등락을 보였던 건 사실 금리 전망 때문이었잖아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랐고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반대로 이제 기대감이 퇴색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에 좀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이런 거시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 역시 그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근데 이 PPI나 이제 CPI는 이제 그 통화 정책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미국 연준이 그 CPI나 이제 PPI를 보고 이제 통화 정책을 그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 PPI가 이제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럼 금리 인하를 그 기대감이 이제 많이 그 후퇴하면서 그 좀 더 이 그 금리 그 통화 완화 정책이 좀 늦어질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시장에 형성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딱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최고가를 좀 많이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은 최고점 잠깐 넘고서 다시 내려왔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하락의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이번에 또 조정의 특징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 반감기나 이런 때만 하더라도 조정 규모는 뭐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는데 네. 뭐 10%대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지금은 뭐 한 2, 3% 정도 떨어지면은 뭐 조정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에는 앞에서 이제 배운철 소장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제 ETF라든지 기관들의 매입이 있는데 그런 지지들 때문에 하락은 많지 않은데 또 그래도 불안하고
상승하기에는 또 여력이 좀 힘이 약한 느낌이고 그래서 매우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이제 반감기가 일정 기간마다 이제 옵니다. 반감기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일종의 생성되는 그 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반감기가 있고 나서는 공급 수요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런 추세를 보여서 아마 저희가 작년에도 이 직설에서 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게 있는데 많이 오를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뭐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했던 추세들이 그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맞아왔었는데 지금은 작년 중요하게는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된 이후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이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작년 4월 기준 4월 20일이 반감기였는데 반감기 기준으로는 그때가 가격이 한 6만 5천 달러 수준이었는데 뭐 1년으로 따져보면 올 4월 달에는 9만 달러 수준으로 약 40% 상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이제 11만 5천 달러 기준으로 보면 8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확보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부분이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원이 달라져 있고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참여 주체들이 변화가 돼 있어서 개인과 고래들이 주로 활동하던 이전 상태에서 지금은 기관과 기업, 심지어 이제 국가 정책까지 반영되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반감기를 기준으로 예측한 가격 예측들은 크게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앞서 얘기했던 가격의 변동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이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뭐 반감기를 통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통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은 많고 다만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변수 이외에는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어서 뭐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이게 그 4차 반감기가 왔었을 때의 전후 사정을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기 시작했던 그 찰나, 맞습니다. 그 전후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반감기는 소위 말해서 비금융 제도권에 있었던 거고, 그럼 그 차이가 반감기 이후에 어떤 시장 상황을 달리 만들었던 건 앞으로도 반감기는 별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반감기 이후에 뭐 가격 오를 거다. 이거는 조금 이제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논리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은 뭐 항상 작동을 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반감기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그 막 몇백 % 오른다. 예, 뭐 그렇다. 이런 건 아닌 거다. 그리고 일방적인 건 아니고 뭐 수요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그 설명에 뭐 저도 그 다 동의하는데 뭐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 보자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정부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친 가상화폐적인 정책을 많이 이제 펼치면서 그것이 이 비트코인 또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전체 시장의 이 수요 요인을 상당히 이렇게 견인하는 뭐 이제 그런 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정책이 과연 그러면 그 미국 정부가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뭐 그렇지 않고 그 이게 좀 변화가 있을 건지, 뭐 이런 요인들은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네. 그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면 조금만 사도 가격이 확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기관이 들어왔고 기업들도 전략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같은 걸 계속 비축해 가고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채굴량이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중에서 도는 유통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가격도 예를 들어서 조금만 사도 금방 오르고 막 이런 가격 급등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부 이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훨씬 많이 상승할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확실히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이제 초기에 비트코인 초기 시절에 채굴됐던 물량 뭐 몇만 개, 8만 개 가량이 OTC로 그러니까 장외 거래로 거래가 되었다. 이러한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량은 잘 움직이지 않지만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또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곤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그 비트코인 말고요. 이더리움 가격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양상 그거였죠. 원래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XRP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따라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알트코인들이 좀 먼저 움직였어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우 뜨거운 4,000달러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마의 벽대도 돌파했고 거의 최고가 근접했었죠. 맞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네네. 말이죠.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 이제 전체를 묶어서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규제화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은 ETF 현물 ETF 시장이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 나머지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됐던 몇 가지 중요한 변화 요인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하는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비트마인이었고 비트마인은 시장 내 공모 한도를 45억 달러에서 245억 달러 확대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공급받는 자금들을 전체 다 이더리움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고 비트마인은 7월 이후 이더리움을 꾸준하게 확보하면서 7월 동안 약 70% 정도 주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 샤프링카 같은 경우도 올해 5월달에 이더리움 보유 전략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관 자금들이 이더리움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 15일 이전까지 8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었고요. 11일 날은 순유입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제 내용들은 뭐냐면 이더리움 현물 ETF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유입된 자금보다 지난 7월 한 달에 유입된 자금이 더 많았다는 부분들이 네. 이더리움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제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스마트 컨트랙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수익 모델들도 기대하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랙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28년 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2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는 부분들을 볼 때 뭐 이더리움을 이제 비트코인에서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의 대장주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사실 아까 이더리움 말씀 주셨지만 이더리움이 더 좋은 코인이다. 이더리움의 어떤 그 사용 기반 위에 또 다른 코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온갖 기대가 많았어서 많이 오를 거다 했다가 또 굉장히 배신감이 커지게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고 이런 게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또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또 이러다가 또 가격이 크게 또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도 알트코인이니까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알트코인이 변동성이 사실 크잖아요. 굉장히 커가지고 네. 언제든 폭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알트코인이 그렇게 폭락할 만큼 과열이 되었냐? 그럼 또 그건 사실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알트코인의 과열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비유하는 데는 뭐 지하철에서 이제 뭐 어르신들 업비트 깔고 있는 거 보면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들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 심리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알트코인이 뭐 폭락할 거다 이런 위험은 나오진 않지만은 네. 하지만은 과열될 가능성도 남아 있고 과열이 된다면은 또 변동성에 의해서 폭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더 이상 그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구매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논란이 되니까 다음 날 여전히 매입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정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정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축이잖아. 이거는 개인이 투자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정부 계획인데 스카페센트의 저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전략 자산으로의 비트코인 매입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거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 가상화폐들 그 가격에 급등락하는데 영향을 이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이제 많이 나왔고 행정 명령도 이렇게 그 서명을 했는데 그 이게 지금 자꾸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족 기업들이 그 이런 가상 자산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해 충돌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 미국 행정부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발목을 잡을 때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슈는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뭐 이제 여러 조치들,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거, 뭐 비축 자산 관련한 거,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그 계속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논란이 제기되고 그러면 또 이제 후퇴와 전진을 계속 반복하는 뭐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미국 퇴직연금 401k에 이런 가상자산 같은 대체자산들을 투자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의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 퇴직연금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해요. 그건 맞습니다. 이게 미국 퇴직연금 401k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은 아마도 이제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모멘텀이 될 겁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될 텐데 지금 그 적립금 규모는 약 9조 달러, 한화로는 1경 2천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은퇴자금 운용 원칙이 보수적 운용이고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역으로 해석해 보면 비트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번영을 회복하고 경제적 미래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퇴직연금에서 일정 부분의 비율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유동성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401k뿐만 아니라 이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의 기금 자체를 이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함으로써 이제 투자 전략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있는 기금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퇴직연금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제도권과의 자금 흐름들이 섞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 이거 아닙니까? 퇴직연금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담을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상품들 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물 ETF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물 ETF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비축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비트코인의 매입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로 연결이 된다. 그렇죠. 라는 그것도 거죠. 꾸준하게 매입이 된다. 그것도 꾸준하게. 네, 그러니까 그게 단기간에 중요하죠. 어떤 사고팔고의 이런 흐름이 아니라 꾸준하게 장기 보유하면서 수익을 추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동성이 예를 들면 가상자산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제도권에 확실히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큰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말고요. 다른 알트코인 같은 이런 현물 ETF로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군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사실 오랜 시간을 겪어오면서 변동성을 많이 줄여왔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많이 적어진 상태인데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이 물론 후보로 거론될 수도 있고 실험적으로 조금은 편입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그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보수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은 비중은 많지 않을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지 않다 아니면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해석이 됐을 때 적어도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런 연기금들이 시장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된다라는 거고 이게 시장에 얼마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임팩트일까요?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401K가 워낙 그 거대하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은 뭐 굉장히 크다고 볼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코스피 5천 달성하는데 뭐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하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단순히 그 지수 편입되면 그 글로벌 그 펀드들이 그 연기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 한국 주식시장이 거의 그 2배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못지않게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현재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현물 ETF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현물 ETF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물 ETF만 있죠. 현물이 아니고 선물 ETF. 최근에 현물 ETF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를 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현물 ETF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작년부터 되어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증권사 통해서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도 이제 못하죠. 우리는 못합니다. 네,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월 말에 이제 주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동안 또 중간 사이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슈가 좀 섞여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ETF 발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법안들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하고 신탁재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ETF 등의 금융자산이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신탁업자들도 디지털 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수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지난 14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네. 취임하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집에도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번에 발표했던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도 연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이제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통과된 법을 실행 단계에서 각 기관들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현물 ETF를 그동안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이유는 변동성 우려, 이에 따른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걱정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고 현물 ETF에 찬성을 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변동성이 많이 해결이 됐다 보고요. 또 이게 굉장히 닭과 달걀 같은 부분이 있는 게 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ETF, 현물 ETF가 들어온 이후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현물 ETF가 금융권으로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변동성이 줄었어요? 그게 줄어들면서도 들어오고 들어오면 더 줄고 이런 식으로 기관이 들어오면서 사실 전체적인 자산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이제 ETF나 함께 선물 옵션 같은 게 들어오면서 훨씬 더 좀 고급스럽게 금융적인 기술로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뭐 일반 주식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비교해서 훨씬 변동성이 지금 큰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비트코인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ETF는 무리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물 ETF를 그러면 도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ETF 상품을 설계를 해서 투자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들의 자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걱정은 이거죠. 미국 시장이랑 우리 금융시장이랑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투자하는 성향도 다르고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이고 단기적 성향이 강하고 그런데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좀 차이가 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거래소들 통해 가지고 다 현물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보다 ETF의 수요는 좀 기관들, 법인들이 훨씬 클 겁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도 좀 듣겠습니다.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 뭐 저도 두 분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필요하다고 보고 뭐 그 아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고 사실 그 전에 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도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어서 뭐 조만간 도입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 ETF 도입하는 게 그냥 간단히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한 줄 써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이 관련된 그 인프라라든가 뭐 지수를 어떻게 선택하고 뭐 어떻게 그 담는지 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할 것이 이제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이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나 있던 자산을 새로 이 제도권으로 이제 그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나름 이제 준비할 거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미리 이제 예비책도 대비책도 마련을 해 놔서 아주 빨리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조만간 그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국내에서는요.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더 뜨거웠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마치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의 진정한 가상 자산인 양 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분들은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가상자산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논의 우선순위에서 좀 스테이블 코인이 앞장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법안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7월달에 통과되면서 이제 기사적으로나 또 이제 관심 분야에서 이제 얘기하기가 좋은 이슈로 등장돼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과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우리가 부분. 한번 명확히 할 거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네네. 같은 디지털 화폐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그래서 영역은 다른 거죠. 네, 설계 방식도 다르고. 가상자산 전체 이제 마켓쉐어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부분을 좀 빼고 좀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은 아주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 단기채를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한국도 그러한 전략이 먹힐 거냐 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입장과 환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신용카드라든지 각종 디지털 페이가 워낙에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지불 결제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나 활용성은 이미 충분히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지불 결제라는 부분들도 디지털 화폐랑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라고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좀 더 폭넓게 얘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좀 프라이빗으로 하자는 얘기도 일부 있고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 뭐 이더리움에 할 거냐 아니면 국내와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에서 할 거냐 이런 이슈들까지 포함하다 보면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행 자체에 대한 드라이브를 너무 급하게 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우리가 쓰는 법정 통화와 1대1로 패깅이 돼서 가격 변동을 좀 최소화한 안정적인 코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법정 통화 패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하고 지금 개념 자체가 좀 혼동되는 면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자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백화점 상품권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네, 상품권 같은 겁니다. 현금이랑 바꿔주는 우리 왜 어디 장터 같은 데 가면은 현금 이렇게 내면은 결제하면은 네. 장터 상품권 주잖아요. 예. 그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의 상품권 같은 그런 거 걸-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서든 뭐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상에서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그리고 상품권 다시 갖다 주면은 현금으로 다시 바꿔줄 수 있는 양방향으로 교환이 되는 상품권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비트코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본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달러 투자를 뭐 환율 변동이 있긴 하지만은 네. 막 이제 수익을 볼 생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은 이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아니고 대신에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급 결제한다든지 잠깐 돈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CBDC 죄송합니다. USDT, USDC 이런 것들도 거래소에서 거래하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같이 선상에 놓고 거래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냥 상장을 시켜놓고서 네. 거기서 사고 팔 수 있게 해놓는 거고요. 흡사 우리가 그 달러 같은 걸 FX 마켓에서 사고 파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FX 마켓이 외환 거래하는 네, 맞습니다. 그 마켓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거래소라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거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대다수를 네.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압도적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달러화 기준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USDT가 제일 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테더라고 하는 테더. 거죠. 네. 예, 아니면 이제 서클. 그러니까 USDC. DC. 예, 네. 그게 그다음이고.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이 스테이블인데 안정적인. 가치가 이제 스테이블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공격들을 받죠. 어떤 면에서 이게 1대1로 자산이 패깅이 되잖아요. 근데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시켜서 그 가치를 보면 그 디패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그래요? 미만으로. 그래서 이제 BIS라고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최근에 보고서를 여러 개 냈는데 지급결제은행.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급결제은행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별로 이렇게 스테이블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의 블루칩들 가격 변동폭하고 보면 뭐 그거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꽤 이제 불안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USDC 이런 데도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망할 때 네. 거기에 이제 많이 돈이 담겨 있어가지고 예. 그게 막 1달러 밑으로 쭉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미국 정부가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아예 CBDC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 중심의 이제 BIS나 뭐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중앙은행 중심의 이제 새로운 페이먼트 질서를 하는 요게 약간은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CBDC 자체는 대세 주류에서 지금 좀 밀려난 겁니까? 네, 이제 뭐 CBDC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미국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크립토 위크에서 통과시켰던 법안 중에 하나가 반 CBDC 감시 법안이었기 때문에 네. CBDC는 국회 승인, 의회 승인 없이 발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6월까지 이제 한강 프로젝트로 파일럿을 했었는데 중단됐죠. 이제 그것이 이제 파일럿 자체에서 성과라든지 또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이게 의문점이 되고 이것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은도 입장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돌린 부분들이 있고 CBDC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체 자금의 흐름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 기술적인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금융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 좀 거부감이 큰 정책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 부분의 이런 디지털 화폐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되면서 미래 통화 주권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USDC,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소위 말해서 주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도 내놓고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최근에 그 일본 금융청이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에서 이제 JPYC라는 주식회사가 JPYC라는 이름 똑같은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고 그걸 승인해주겠다. 네, 근데 이것이 사실 그 원래부터 있던 코인이에요. 그때 지금 그 상태로서는 선불 전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리뉴얼하는 거죠. 이제 좀 더 법적인 지위가 제대로 갖춰진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뉴얼해서 발행하는데 이 업체가 사실 투자를 받는 데가 있는데 서클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 또 달러 미국 기업과 네. 연관이 돼 있군요. 네, 서클사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로컬라이징을 시작하는 발판으로 하나가 이제 JYPC. 그러면 미국 기업인 서클이 일단 미국에서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약간 일본 지사? 뭐 이런 성격인 겁니까? 일본 뭐 파트너 판 서클? 정도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은 이제 서클이 지사를 내 가지고 EURC를 냈지만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맺어가지고 자신들의 생태계에 좀 어떻게 포괄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하고 로컬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통화 주권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게 미국이라는 서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일본 정부로서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본 정부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걸어놓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용처가 만약에 커진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발행한 그 뭐 달러 기준 또는 이제 엔화 기준, 달러 기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국내에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능하죠. 디지털 예, 화폐니까. 뭐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데 그 USDC로 저희가 지불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통화 주권이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래서 뭐 그 USDC, USDT와 관련해서 그 거래소에서 그 네. 준비 자산을 다 그 가지고 있도록 뭐 이런 이제 이 규제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관련된 그 통화 주권과 관련된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라든지 소비자 보호책 이런 것들을 담은 이제 기본법 같은 게 발의가 돼 있기는 한데 아직 이제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근데 이제 해외의 주류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괜히 조바심이 난다고 할까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아무 제약이 없는 상태이면 그냥 우리 한국 상점에서 달러로 결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환전해서 외국에서 써야 되는데 이러면 빨리 이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뭐 드는데. 사실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동대문에 와서 거래를 할 때 거래 대금을 US 그 테더로 지불한다. 네. 그게 이제 몇 퍼센트다. 이런 이슈가 작년에 한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 시장 자체에 이제 통화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자국 통화의 통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로 같은 경우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통화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발행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네. 발행한 다음에 그럼 누가 어디서 쓸 것이냐에 대한 용처에 대한 부분들이 남거든요.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도 지불할 수 있고 그걸 수용한다라는 그 범용성과 수용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K 파워들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갈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의 시장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붙여서 세계 시장을 확보할 것인가, 확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검토돼야 될 그런 검토 주제들입니다. 네. 걱정은 이거죠.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세계 기축 통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화는 비기축 통화인 거죠. 지금도 사실 원화의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아마 제가 알고 1% 미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화가 사용되는 게.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이 더 없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경이 없으니까 원화가 더 폭넓게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달러의 힘으로 오히려 더 원화의 지위가 더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수요가 있어야지 발행한다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더라는 수요가 없어도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네, 테더나 USD 코인 같은 경우 테더는 2014년에 만들어졌고 USD 코인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테더는 정말 수요 없었거든요. 거래소에서만 쓰이고 USD 코인도 18년에 발행됐을 때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이자 뭐 준다 그러는 정도로만 쓰이고. 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수요가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만들어지면서 수요를 찾아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수요 자체를 창출시켰군요. 네, 적어도 현재 지금 탑 1, 2 스테이블 코인들은 전부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지만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혁신을 노력을 하면서 수요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조금 뭐 빨리 발행한다 이거 차이가 다른 게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약간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법이 없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습니다. 발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예, 있었다가 예. 네. 그러니까 러닝 스타트라고 하죠. 달리기 시작점 전부터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9년에 사실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뭡니까? 왠진 모르지만은 발행을 했지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거를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으나 다 좌절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도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스타팅 포인트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따라잡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야 되는 밀도 있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뭐 수요나 이런 거 고민되지 않고 적어도 일단은 시작을 해놓는 것이 다른 나라랑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좁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제 체계가 이제 포지티브 규제. 근데 이제 해외는 네거티브 규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 해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규제나 법 체계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시장인 거고 아마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미국 사례들을 보면 법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먼저 발행이 됐고 발행돼서 운영되면서 수요 자체가 창출이 된 거고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우리도 좀 서둘러서 빨리 발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뭐 서두르는 게 맞고 뭐 이것도 그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공약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뭐 너무 여러 그 소규모 업체까지 들어와서 너무 이제 과열 양상을 벌이다가 혹시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파산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사고가 나면 이거는 서두르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다른 가상화폐하고도 이제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고 그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제의 중요 결제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제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들여오고 준비 대비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아마 말씀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 같아요.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행량이 조절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그게 이제 명명백백 사기로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됐던. 네.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장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소위 러그풀, 우리말로 번역하면 먹튀 문제 같은 게 있죠. 준비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은 유용해 버리거나 도망치는 그런 일인데 그러기 때문에 준비금 관리 감사에 대한 철저한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많이 공론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관련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안정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까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변동성을 줄여놓는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더 큰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려왔을 경우에 이제 그 알고리즘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인데 이제 지금 100% 환불 준비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러그풀처럼 발행사가 그것을 임의로 운영하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보관하는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커스터디 하도록 진행하는 등등으로 지금 투자자 보호들의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리면 USDT나 USDC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된 게 첫 번째는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디지털 화폐, 크립토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었고 그것이 왜 필요했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살려고 할 때 법정화폐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살 때 법정화폐와 패깅되어 있는 안정성 있는 자산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커져 있고 지금도 이제 USDT나 USDC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활용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살 때 지불하는 지불 수단으로서가 매우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경우에 네. 그럼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 코인을 사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사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대하고 있고 일반 발행업자들도 다른 쪽에 용처가 있다라고 하지만 거래소에 가서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폭넓게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반복돼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민감한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정상화 되돌려 놔야 된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하자, 과세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뭐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다. 이 원칙은 뭐 맞는 말이지만은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많이 손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세를 시도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결손금 이월 문제, 손실을 보더라도 이게 다음에 되면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근데 다른 자산들, 다른 투자 상품들은 그게 되는데 이거는 유독 안 되는 방식. 근데 그런 원인 중 하나가 이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거든요. 기타 소득은 소위 말해서 우리 로또 당첨되면 기타 소득이에요. 네. 네, 일회성으로 되는 거. 그런 기타 소득 분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그 세금뿐 아니라 플러스 소득으로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른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처리를 먼저 하고서 정비를 하고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돼서 최근에 시행됐던 설문조사입니다. 저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신경 안 쓰고 평소처럼 투자하겠다 37.4%. 그러나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코인 시장 아예 떠나겠다 33%, 9%, 42%. 뭐 거의 비등비등하긴 한데 그래도 과세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금 내라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크긴 큰 것 같아요, 소장님. 뭐 설문조사 내용 보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네. 37%가 가상자산 과세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원래대로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기존 금융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동안은 좀 더 과하게 지금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금융 상품의 과세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슈 제기가 계속될 것이고 그 부분이 최소한 기존의 금융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반발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 보고 이러한 반발에 대한 부분들은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서비스들이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보다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과세만 세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라 보이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뭐 아주 뜨거운 논쟁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거리니까 곳곳에서 사기범들이 또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투자하면 뭐 몇 배를 보장하겠다. 무슨 코인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더라. 이런 식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기입니다. 투자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